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이슈는 전략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그리고 오늘 새로이 또 인사드리네요.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용재 이사, 한국경제TV 유주원 기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자, 올해 들어 홍콩 H지수 기초 ELS 손실 규모가 무려 5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금융당국이 배상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는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에 대한 감사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 김수정 대표님, 오늘부터 2차 검사가 시작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거의 모든 은행들이나 증권사들은 다 가지고 있는 이제 원칙과 의무라는 게 있어요. 밖으로만 원칙 의무 하는데 지키는 데가 몇이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원칙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밖으로는 고객 우선 원칙이라는 걸 어떤 은행이든 어떤 증권사든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임직원은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보다 나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라고 나와 있고요. 보통 그리고 은행의 의무라는 부분에도 대부분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고객의 의무,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점점점입니다. 근데 일단 이번에 이 상품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상품을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홍콩 H지수의 기초 ELS 손실 규모가 5천억을 넘어섰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 주제를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제가 할까 사실 되게 고민하다가 좋은 얘기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이제 오늘 꺼내봤는데 일부 불안전 판매 사례가 확인이 됐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배상안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 그와 함께 또 금융당국의 부실 감사 얘기까지 나와서 이제 이걸 청구했다고 하는데 이건 좀 앞으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게 주가가 좀 올라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ELS가 우리가 다 중위험으로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지금은 고위험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중국 주식이 문제였습니다. H지수는 이제 중국 주식 모은 거니까요. 일단 지금까지 구체적인 손실 규모가 어느 정도고 배상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5대 은행의 판매 현황을 보니까 이제 이번 7월 달에 만기가 도래하는 게 9,733억 원입니다. 일단 반 날라갔고요.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한 4,500억 원 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송신율이 53%가 넘는데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중위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를 일반 분들이 중위험이라고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홍콩 H지수 전체 판매 잔액이 19조 3천억이나 되는데 그중에 80% 15조 4천억이 올해 만기가 도래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10조 같은 경우 올 상반기에 끝나버리기 때문에 홍콩 H지수가 남은 4개월 동안에 정말 드라마틱하게 반 떨어졌으니까 100%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야지만 손실률이 제로가 되는데 이건 아무리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제 입장으로 보더라도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 사태에서 사실 제일 심각한 부분은 고령 측 고객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노후 보장용 자금이나 이제 안보험에 대한 투자 권유를 하거나 설명 녹취 의무를 피하려고 휴대폰으로 온라인 판매한 것처럼 꾸몄다는 게 사실 되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보통 이런 하이리스크 상품 같은 경우는 과거에 투자 경험을 되게 중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그 증권사 HTS에서도 이제 신용이나 미수 이런 거 쓸 때도 예전에 투자 경험들 위험 따져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안 되는데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판매한 것처럼 꾸몄다는 것 자체가 이건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사실 이런 고위험 파생 상품을 예금 취급 기관이에요, 은행은. 근데 왜 은행에서 이런 거 파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예전에 방카슈랑스, 뱅크와 인슈런스 앞에서 이제 은행에서 보험 팔겠다라고 했을 때도 야 정말 별걸 다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건 좀 많이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증권 쪽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지금 많은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불안전 판매에 대한 피해 보상 이거 100% 해당 은행에 맡겨야 됩니다. 이거 국민 세금으로 하면 안 되고요. 은행에 100%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잘 알아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미국도 이제 이런 거 되게 많고 일본도 되게 많거든요. 2021년도에 미국의 DOJ가 CFPB 그리고 OCC와 함께 그 트러스트 마크 내셔널 은행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통 레드라이닝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저도 이제 미국 은행에서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레드라이닝은 옛날부터 이 과맹이어서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특정 층에는 일부 서비스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차별인데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시정과 벌금 제재를 한 적이 있었고 이게 최근에 또 미국의 MASAA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고령의 소비자, 그러니까 즉 65세 소비자들에게 만약 이런 짓을 하게 되면은 이거 되게 세게 때려버리거든요. 근데 일본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한번 우리 금융당국에서 확실히 좀 철퇴를 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콩 H지수 ELS 판매량이 높은 은행주를 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
중국 증시가 홍콩 증시가 어떻게 될 거다 이거 사실 저도 모르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마치 뭐 안전 보장 상품인 것처럼 판매했다고 하는데 이거 정말 제대로 한번 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예전에 DLF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세 번째 발생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 이 판매량이 높은 은행주들은 이 구상권이 어느 정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은행주들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각자 만약 은행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건 체크하셔가지고 투자 포인트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피해 보상은 당연히 뭐 해당 은행 자금으로 집행이 될 겁니다. 아마 총선 앞두고 있더라도 정부는 뭐 세금으로 집행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생각도 안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은행이 뭐 돈도 많이 버니까요. 특히 이제 방금 전에 우리 김 대표가 얘기하셨던 은행별로 조금 지켜봐야 된다. 그 손해배상을 얼마나 해줄지를 지켜봐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제일 많은 데가 이제 국민은행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팔았고요.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하도 많이 돼가지고 비중이 가장 적다. 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주항공 섹터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정부가 우주산업과 관련된 정책 계획 쏟아내고 있죠. 이달 들어서 가장 많이 오른 LIG 넥스원을 필두로 해서 우주항공주 전반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김영재 이사님 관련주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토픽 종목까지 함께 전해주시죠. 네, 일단 뭐 1월 하순에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2월에 반등에 좀 성공했다라는 것이 사실 더 맞는 표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2월이 절반 정도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주항공 관련주들의 상승률은 조금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주항공 대표 9 종목의 평균 수익률이 지금 9%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뭐 컨택 같은 경우는 21.8%, 그다음 말씀하신 LIG 넥스원 같은 경우가 21%를 상승해서 단기적으로 급등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월 하순부터 우주항공주들이 좀 폭락했다라는 것이 좀 맞을 정도로 급락한 바가 있는데요. 1월 하순에 이제 8거래일 동안 9개 종목 평균 하락률이 무려 마이너스 14.1%였습니다. 이것은 코스닥이 같은 기간 5.2% 하락해서 상당히 급락을 했지만 여기보다 훨씬 더 많은 그 급락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반등도 좀 더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았나 봐서 시장보다는 변동성이 확실히 좀 높은 그런 종목이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월에 반등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우호적인 주요 정책을 좀 추진한다는 소식을 지속적으로 좀 표명을 했기 때문인데 일단 13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2대 핵심 과제에 우주를 좀 포함시켰고요. 또 14일에는 기획재정부가 신정상 주요 프로젝트 추진 계획에 상반기 우주기술 로드맵 3.0을 제정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우주항공청이 좀 신설이 되면서 국제적 협력이 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이 왜 좋냐면 과거 스페이스X가 크게 성공적으로 이제 발사도 못할 때 미국 우주항공청인 나사와 협력을 해서 지금의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이런 스페이스X와 같은 거대 항공 기업이 좀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작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부터는 수년간 국내외적으로 우주항공 관련된 각종 이벤트들이 많이 지금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긍정적인데요. 먼저 글로벌하게는 유인 달 탐사선 착륙을 목표로 아르미테스 프로젝트가 2026년까지 진행이 되고요. 국내적으로는 3월에 지금 발사체 기술 리전을 위한 차세대 발사체 참여 기업 선정, 그 이후에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하반기에는 대한민국 우주탐사 로드맵 수립이 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또 주요 항공기업들이 올해 IPO가 진행된다는 점도 시장 내에서는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하이브리드 로켓 관련 기업 이노스페이스가 올 상반기에 IPO가 진행될 예정이고 하반기에도 두세 개 기업이 추가 기업 공개를 하면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연말쯤에는 글로벌하게는 스페이스X의 IPO도 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보면 지금 올해 다수의 정부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여기에 우주항공에 대한 어떤 그런 시장에 대한 그런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지금 산업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일단 제가 보는 투자 전략은 일단 기업 중에서는 방산과 관련된 기업도 있지만 순수 우주항공 기업들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아직은 크게 발생하지 못하고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이 높은 그런 기업 가치가 좀 부담되는 종목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성장주 접근에 있어서 금리와의 연동된 그런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100% 보유해서 장기간 가져가기보다는 오히려 일부 보유한 상태에서 주요 이벤트를 대응해서 연동해서 그때그때 비중을 축소 늘리는 그런 전략으로 하나씩 좋다고 보입니다. 일단 관심 종목으로는 한화 시스템과 인텔리안 테크를 선정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 수직 계열의 가장 적극적인 하나그룹의 대표 우주항공 기업으로서 방산 부분에서의 높은 수준 잔고를 바탕으로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우주항공에서는 초소형 SAR 검증 위성을 경쟁사보다 먼저 지금 발사에 성공하면서 향후 수주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는 점이 투자 포인트입니다. 인텔리안 테크는 일단 연도별로 매출이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고 위성 안테나 관련해서 올해 원랩이 저궤도 위성통신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하반기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 모멘텀 이와 더해서 IPO 기대감, 낙폭 과대로 부각받고 있는 우주항공 관련 종목, 그 안에서도 탑픽 종목은 한화시스템과 인텔리안테크 제시해 주셨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유주환 기자가 준비한 소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이 미용기기주가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강하게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실적의 세부적인 내용들 좀 살펴보고 향후 투자 포인트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클래시스, 예상을 밑도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네, 클래시스는 먼저 시가총액 보시면 1조 9천억 원 수준으로 최근 면에서는 국내 임의용기기 섹터 내 최상위 기업입니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이 1,801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 대비 27% 증가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30% 증가한 89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브라질을 필두로 해외에서 좋은 시장 반응을 이끌어내면서 처음으로 해외 매출이 1천억 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의 높아져 있는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미 3분기도 예상치를 밑돌았었는데 4분기 역시 성장은 이어갔지만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컨센서스를 각각 11%, 6%가량 하회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같은 실적을 발표한 이후 주가는 오히려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와 같은 날 실적을 발표했던 하이로닉이나 원텍, 또 이보다 조금 더 빠르게 발표를 했던 비올 같은 경우에도 다 같이 좀 주가가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지켜보니까 미국에 비해서 한국의 이제 증권사들의 어떤 실적 추정치 기대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맞추는 비율도 꽤 큰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렇게 이 미용기기 관련 업계 기대에 못 미쳤는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는데도 주가가 오히려 뛰었다. 왜 그렇습니까? 네, 핵심은 이 수치상으로는 기대를 좀 밑돌게 나왔지만은 수요 둔화 같은 성장성을 의심할 만한 요소는 없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해외 대리점의 휴업 일수가 늘었다든지 아니면 무상으로 제공해온 소모품이 예상보다 더 많이 소진이 됐다든지라는 이유로 예상치를 밑돌았고 이 같은 이슈가 없었더라면 기대치를 충분히 충족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나오고요. 오히려 올해부터는 해외 시장의 성장이 본격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간의 주가 조정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이 좀 낮아진 점이 좀 투자자들에게는 진입 부담을 낮추고 있는 걸로 꼽히는데요. 올해 실적 전망치를 기준으로 한 PER이 클래시스가 19배 수준으로 가장 높고요. 원텍과 제이시스 메디칼 비율 등이 11배에서 15배 수준인데 작년에 비해서는 좀 상당히 내려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미용기기 관련주들 물론 종목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하락세를 좀 크게 보였거든요. 구체적인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클래시스뿐 아니라 앞서 언급드린 원텍, 제이시스 메디칼, 하이로닉, 이루다 같은 다른 임의용기기 섹터들 모두 대동소이하게 좀 하반기부터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너무 높았던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낮아지면서 실망감으로 바뀐 것이 좀 작용을 했던 걸로 보이고요. 수급 면에서도 좀 불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작년 말부터 좀 저 PBR주로 수급이 완전 이렇게 몰려가면서 중소형 성장주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는데 이를 피하지 못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자, 하지만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증권가의 아주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적과 함께 5일의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요. 전년 대비 약 25% 증가한 2,250억 원을 클래시스가 이제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또 그간 저 PBR주로의 급격했던 수급 쏠림이 좀 진정이 된다면은 임의용기기 섹터의 불리한 환경은 다소 해소될 것이란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우리 이슈 레이더 시간에 우리 신익규 기자하고 한번 짚어봤던 그 APR 공모죠. 요게 이제 뷰티 테크 기업이니까 이제 넓게 보면 이 미용 기기에 이제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요게 공모에 일단 성공을 현재까지 14조 원이 몰렸기 때문에 성공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요게 우리 이미용 업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27일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되는데 아주 좀 중요한 이벤트 내지는 이제 변수가 될 그런 사항으로 이제 꼽히고 있습니다. 홈 뷰티 디바이스를 내세워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가고 있는 데다가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이 1조 9천억 원이니까 요즘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가게 되면 훨씬 더 1조 9천억 원을 상회하는 그런 수준으로 형성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좀 클래시스를 제외하고는 현재 이미용기기 섹터들의 종목들의 시가총액이 한 커봐야 4천억 원, 5천억 원 이런 수준으로 크지 않은 편인데, 이런 임용 기기들과 새로 등장할 APR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할 때는 수급면에서 당연히 중소형주들에게 약간 불리할 것이란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같은 상황을 두고도 반대의 전망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잘 성장하고 있는 임용기기 섹터에 이런 APR 같은 대형주가 등장함으로써 오히려 큰 손해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고요. 이럴 경우에 임용기기 전체로 좀 파이가 확대되면서 온기가 좀 퍼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진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APR 상장 당일 뭐 며칠 내에 이게 과연 100만 원을 넘을 건지 굉장히 큰 관심입니다. 공모가가 25만 원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이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SK 하이닉스 이야기, 여러분들 관심 많으시죠? 엔비디아, 특히 AI 이쪽 수혜를 얻고 연일 오르던 SK 하이닉스 어제 장 초반에 15만 2,700원 이렇게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남인호 소장님, SK 하이닉스 상승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SK 하이닉스 주가 예측하기 굉장히 힘드시죠? 그럼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보지 마시고요. 엔비디아를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엔비디아 어떤 회사입니까? 미국의 시스템 반도체 회사입니다. 시총이 1조 8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천조입니다. 대한민국의 2,500개 기업 전부 합치면 엔비디아하고 비슷합니다. 그런 회사가 엔비디아인데요. 그럼 엔비디아가 왜 이렇게 시총이 커졌습니까? AI입니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 때문에 이렇게 컸는데 엔비디아 혼자 잘나서 그렇게 갔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 생태계엔 누가 있느냐? SK 하이닉스가 있고 대만의 TSMC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시작하고 그 물건이 TSMC에 가서 마지막으로 엔비디아로 가서 그렇게 큰 회사로 성장한 겁니다. 결론은 엔비디아가 앞으로도 계속 가는 한 SK 하이닉스 주가도 승승장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승장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영재 이사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있거든요. SK 하이닉스 정말 오를 대로 많이 올랐습니다. 이 상승의 추세가 지속될지 아니면 좀 조정이 나올지, 또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 관점으로 봐야 할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SK 하이닉스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엔비디아와의 주가 방향성이 연계될 것으로 일단 전 보고 있습니다. 지금 HBM3 관련해서 어떤 추정치라든지 이것이 빠르게 올라오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을 조금은 완화주고 싶지만, 그리고 외국인 수급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PBR 1.7배로 역사적 고점에 있다는 점은 여전히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21일 실적 발표하는 엔비디아 주가 방향성에 연동할 것을 보고 있고, 예상되지만 대신 신규 진입을 현재 시점에서 하는 것보다는 일단 실적 발표 보시고 약간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 진입하시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정이 나온다면은 그 조정을 매수 관점으로 이용해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추가적인 강한 상승 한번 기대해보죠. 이어서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박정원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오늘은 상향 조정 리포트들이 참 많았는데요. 이 시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첫 번째는 클리오입니다.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한 가운데 구달 등 기초 카테고리의 다각화 성과가 기대된다는 상상인증권의 분석이 나왔고요. 목표 주가는 38,000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국금융지주입니다. 오늘 아침 한국금융지주에 대한 5개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는데, 하나증권은 대규모 충당금으로 지난해 실적 부진을 겪었지만 올해는 업황 개선이 기대된다면서 목표 주가를 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카카오 만나보시죠.
오늘 카카오 리포트도 참 많았는데요. 유안타증권은 사상 첫 매출 8조 원 돌파 소식을 전한 카카오의 4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한 가운데 이 메시지 광고 증가가 지속될 전망이라면서 목표 주가를 7만 1,000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아프리카 TV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경쟁사에 대비해 현재 트래픽이 3배를 상회하는 상황인데요. 다가오는 27일에는 트위치가 한국 시장에서 철수를 하죠. 이 서비스 종료 이후에 돈 잘 쓰는 트위치 유저의 유입이 기대된다면서 상상인 증권은 목표 주가를 16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JS 코퍼레이션입니다. 핸드백과 의류 중심의 수주가 증가할 전망인데요. 실적 개선과 저평가 매력 그리고 주주가치 제고 정책까지 이 세 박자를 두루 갖춘 기업으로 주목받을 전망이라면서 목표 주가를 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들 참고하셔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카카오, 아프리카TV, JS 코퍼레이션 목표가 상향 조정됐다는 리포트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이 전한 반가운 소식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셀트리온이 페루 공공기관 입찰에서 긍정적 수주 성과를 거뒀습니다. 남미 시장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며 기대를 키우고 있는 상황, 관련 내용은 김선웅 대표님이 전해주시죠. 느낌 같은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서정진 회장 컴백하고 나서 뭔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셀트리온이 중남미의 주요국가죠. 페루에서 좀 수주를 뭔가 많이 얻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일단 트룩시마 500mg짜리가 이제 페루의 공공기관이죠. 보건부에서 입찰이 낙찰됐고 그리고 근로보건공단 쪽에는 트룩시마 100mg짜리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 전체 한 50%를 확보했다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근로자 보건공단에서 또 이제 허주마에 대한 낙찰도 했고 이로 인해서 시장 전체 점유율의 53%를 가져갔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플라이마 역시 근로자 보험공단에서 나왔고요. 이건 아직까지는 20%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더 늘려갈 수 있는 그런 갭이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신 대로 지난 1월 달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흡수 합병했잖아요. 그 이후에 대규모 투자 효과와 함께 원가 경쟁력 강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시장 지배력 강화와 거래 구조 단순화를 위해서 투명성을 제고하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합병 전에는 사실 다른 회사의 제품과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합병 후에는 제품을 생산하고 합병법인에서 바로 이 판매에 대한 매출을 인식을 해버리기 때문에 확실히 전보다도 단계별로 이제 되게 수월해졌다는 부분 좀 저도 느꼈고요. 그리고 가격 경쟁력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좀 메리트로 떠오른 것 같습니다. 현재는 뭐 매출 원가가 좀 높아요. 이에 따라서 근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건 해가 지날수록 제가 봤을 땐 커버링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 조만간 아마 합병 추진할 계획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같이 모니터링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주가 같은 경우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공매도하면 지금은 에코프로 그룹과 싸움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공매도 세력과 제일 많이 싸웠던 게 셀트리온이거든요. 막 무상증자 갑자기 발표하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공매도도 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주가는 이런 좋은 소식이 나오면 바로 이제 주가로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업에 조금 주가가 무겁다는 느낌이 좀 있긴 있는데 어쨌든 바닥에서 계속 좀 좋은 소식을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공매도가 중지된 상황에서 셀트리온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정준 회장 기업들 뗐다 붙였다 굉장히 바쁩니다. 헬스케어 흡수합병 했고 제약도 연내 이제 붙이려고 지금 계획은 이미 발표하는 상태죠. 앞으로 이 셀트리온 주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김영재 이사께서는. 일단 셀트리온이 단기적으로 급등한 이후 급락한 원인은 사실 미국의 어떤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늦춰짐으로 있어 성장주에 대한 추가 동력이 조금 상실되었다라는 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합병 이후에 수급에 대한 부담감도 좀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단기적으로 실적에 대한 불투명성이 좀 부각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증권사에서는 커버리지를 단기적으로 제외하고 1분기 실적 이후에 다시 재개하겠다 이런 말도 했을 정도로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 정도 수준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투명성이 더 확보될 것이고 여기에 실적에 대한 그런 확실성도 더 보장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보유 관점으로 접근하고 1분기 실적 발표 이후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매 전략을 좀 세워볼 수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1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되 실적 발표 이후 조금 행동을 취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셀트리온 소식 확인해봤습니다. 네, 유주환 기자가 준비한 소식을 하나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동주의 펀드들의 공세,
예, 삼성물산이 주가 상승세 덕분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표대결에 간다 하더라도 행동주의 펀드들의 승산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행동주의 펀드들 주식 조금만 사놓고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죠. 그런데도 주가가 계속 오르는 이유가 뭡니까? 네, 먼저 시티 오브 런던, 안다 자산운용, 화이트 박스 어드바이저 등 5개 국내외 헤지 펀드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바는 삼성물산에 대해 올해 5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할 것과 보통주 한 주당 4,500원, 우선주 4,550원씩 총 7,400억 원을 배당해서 총 1조 2천여억 원을 주주들에게 환원하라 이런 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물산이 하기로 한 주당 2,550원의 배당과는 큰 차이가 나는 수준입니다. 자, 헤지펀드들이 지분이 충분하지 않을 때 힘을 합쳐서 하나의 기업을 대상으로 행동주의에 나서는 것을 울프백, 팩, 그러니까 늑대떼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들의 지분을 다 합쳐도 말씀하신 대로 약 1.46%밖에 되지 않습니다. 삼성물산은 최근 공시를 통해서 다음 달 15일 주주총회를 열어서 회사 측의 배당안과 행동주의 펀드 측의 배당안을 포함한 안건들에 대해 주주들의 승인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늑대처럼 막 몰려들어갖고 물어뜯고 막 이런 거를 연상케 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삼성물산 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지 않나요? 네, 이미 지난 1월 말에 삼성물산은 아주 강력한 내용의 주주 환원책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자사주 가운데 우선주는 올해 안에 전량 소각을 하고요. 보통주는 3년에 걸쳐서 전량 소각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 주당 최소 2천억 원 이상 배당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매년 7천억 원에서 8천억 원까지 주주들에게 돌려주겠다 이 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훌쩍 넘어서는 행동주의 펀드들의 요구에 대해서 이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이들이 제안하고 있는 총 주주 환원 규모는 1조 2,364억 원으로 2023년뿐 아니라 24년 회사의 잉여 현금 흐름 100%를 초과하는 금액이라고 지적을 하고요. 이런 규모의 현금 유출이 이루어진다면 회사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체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라면서 좀 다른 주주들이 삼성물산에 손을 들어주기를 좀 호소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네, 사실 뭐 기업 입장에서 주주 환원도 뭐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제 말씀하셨듯이 미래 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죠. 행동주의 펀드가 지금 굉장히 지분율이 낮기 때문에 표대결 가면은 승산이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주장하는 어떤 노린수가 뭡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겨우 1%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이재용 회장 및 특수관계인과 자사주 우호 세력인 KCC까지 지분을 합치면 55%가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표대결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의 삼성그룹의 입지, 또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물산이라는 점에서 표대결 이상의 어떤 의미적인 상징적인 의미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최근 이재용 회장이 승계에 유리하기 위해 삼성물산 주가를 일부러 찍어 눌렀다 이런 혐의에 대해서 최근 1심 법원이 무죄 판단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삼성그룹이 적극적인 주주 환원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가 지금 커져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시기와 맞물려서 삼성물산이 기존에 5년간 소각하기로 했던 자사주를 3년으로 대폭 줄이는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눈여겨볼 만한 점이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서 총수일가 지분이 좀 늘어나게 되는데요. 현재 30.89%인 이 지분이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고 나면은 35.6%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배당증 주주 환원을 높이는 것은 다른 주주뿐만 아니라 대주주 이익에도 좀 부합하는 것이어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삼성이 예상 이상으로 속도감 있게 지금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늦어도 자사주 소각이 끝나는 3년이 되기 전에 좀 새로운 추가적인 주주 환원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는 이런 기대감이 아주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달 내 발표 예고된 밸류어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역시 삼성물산을 포함한 국내 기업들의 주주환원 정책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자, 조카의 난으로 불리는 금호 석유화학의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할 조짐입니다. 다음 소식 만나보시죠. 금호 석유 개인 최대 주주죠. 박철환 전 상무가 차 파트너스 자산운용과 손을 잡고 주주 행동주의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다음 달 주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식은 남인호 소장님이 정리해 주시죠. 네, 이 건은 제가 말을 좀 조심히 하겠습니다.
약간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셨죠. 이미 돌아가신 고 박정구 회장의 아들이 지금 소개해드린 박철환 전 상무입니다. 이분이 지금 행동주의 펀드하고 손을 잡은 것이고요. 현재 금호석의 회장은 누구시냐? 박창구 현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박창구 회장하고 박철환 상무는 삼촌과 조카 사이가 됩니다. 지분은 물론 현재 회장이 더 많으시죠. 1대 주주고 2대 주주에 준하는 게 박철환 전 상무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똑같은 방식입니다. 기업의 거버넌스 개선 좀 해달라. 소액주주에서 더 어떤 자사주 소가 이런 거 열심히 해달라. 마지막으로 경영권에 대한 감시 및 견제하기 위해서 사회이사 제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 행동주의가 원하는 걸 그대로 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방금 전에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무조건 주주들의 권한만 내세우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회사의 미래 가치라든가 여러 가지를 위해서 이런 부분은 다음 달 그 주주총회 때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네, 우리 가족 경영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이에서의 경영권 분쟁 사례가 사실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호석유 주가도 시간의 매매에서 4%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네. 시간 외에서는 그렇게 올라간 이유가 있겠죠. 이거 M&A 가능성이 있다. 경영권 분쟁이 있는 거 아니냐 하지만 사실 지금 V자로 됐습니다. 14만 5천 원 하던 금호석유가요. 10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갔다가 어제 종가 14만 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급락했다가 급등했는데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나 이렇게 변동성이 큰 것은 가급적 매매를 피하시는 게 좋다. 분명한 건 다음 주 주총 때 최종 결론 나겠습니다만 이렇게 변동성 큰 종목의 매매는 가급적 피하시라고 권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에 머니플러스 오전 8시 22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재 이사님, 오늘 개장 전 체크 포인트 좀 짧게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미국의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와서 미국 증시가 상승했는데 그런 영향이 우리 증시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고 러셀 지수가 지금 상당히 전고점을 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서 중소형주들의 좀 상승 여력이 있다. 그리고 테슬라가 5천 만에 200달러를 탈환했는데 이에 따라서 2차 전지의 혼풍이 좀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일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이제 소폭 순매도 전환했는데 오늘 다시 또 순매수로 전환한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고 또 최근 연기금 순매수로 상승하는 대형주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제 카카오가 대표적인 예인데 이러한 증시 상황이 저 PBR주를 약간 조금 주춤하는 가운데 어떤 대형주의 좀 순환매가 나타나는지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